네, 생명존중 9주차 강의 2차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9주차에 다루게 되는 주제는 성 관련 사회 문제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요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미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투라는 것이 언제 시작이 됐었는지, 또 그것이 촉발된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특히 영화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어떤 문학계를 포함을 해서 또 영화계 또는 연극계 또 문단 이런 데서 이제 미투와 관련된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 또 그 과정에서는 뭐 우리의 권력기관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미투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투의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 관련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 관련 범죄 행위에는 성폭력이 있고, 그렇죠? 예. 또 그와 관련된 뭐 음란물에 대한 유포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영화계, 연극계, 그리고 정치권까지 이제 번졌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또 바로 이 미투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죠. 예. 같이 한번 김기덕 감독 대한 이야기 같이 또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엔 영화계 거장 김기덕 감독을 향한 미투입니다. 여배우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뿐 아니라 배우 조재현 씨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독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을 앞두고 김기덕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성관계를 맺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김 감독이 나를 못 믿는 배우와 일할 수 없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 감독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B씨는 김 감독이 카페에서 오디션을 2시간 하는 중 성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감독과 영화 단짝인 배우 조재현 씨 2명에게 잇따라 성폭행당했다는 여배우도 있었습니다. C씨는 촬영장 숙소에서 김 감독과 조 씨의 매니저가 밤마다 방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영화보다 성관계가 목적인 것 같았다며 무섭고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촬영 현장이라든지 촬영하는 감독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음 영화에서는 배제될 것이 뻔하고 배우 생명을 모두 걸고 얘기를 해야 될 만큼. 김 감독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 문자를 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감독은 감독 지위를 이용해 욕구를 채우거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렇게 위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성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만연했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문화계, 예술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또 매스컴에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 성신여대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의혹 교수를 강력히 처벌하라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수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80여 명의 성신여대 학생들이 분홍색 손팻말을 들고 줄지어 행진합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힘주어 외칩니다. 학교 정문을 나선 학생들은 500m 떨어진 성북경찰서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졸업생은 지난해 사학과의 한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곱게 자란 애들을 보며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스승이라며 존경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측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학교 측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수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신여대에선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한 교수도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대학 측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투 폭로가 나온 교수들의 연구실 주변을 항의의 뜻을 담은 메모지로 채우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이렇게 상하관계, 수직관계 또는 어떤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에 6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봤다라고 나섰을 때 불이익을 경험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후의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서서 자기의 피해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었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이었었던 박원순, 그 시장에 의한 피해를 갖다가 이제 봤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요? 성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문매를 맞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고요.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런 입증을 갖다가 피해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또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러한 주변의 동료 또는 어떤 후배 또는 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사람들 역시도 이 책임을 갖다 회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를 했을 때 방관하는 거는 이건 이제 방관자를 넘어서서 공범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조금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8년에 이렇게 떠들썩했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19년에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었죠. 특히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파급을 크게 가져왔었던 것이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4월 24일 아침 뉴스타임 첫 소식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임기 도중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에서 일어났던 성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업무 시간 오거돈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로 갔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피해 여성이 밝힌 사실입니다. 이 여성은 즉시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소 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시가 오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피해 여성은 오 시장의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날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취임 2년을 2달에 앞두고 벌어진 당 체장의 불명예 퇴진에 지역사회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산시정은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많이 바뀌게 됐고 인식도 변하게 돼서 이제 가해자로서 책임지는 모습 또 인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조금씩 변화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됐죠. 그러나 또 다른 그런 이제 이 성폭력 문제, 미투의 문제가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에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갖다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었던 거죠. 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년여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이 이뤄진 날 전 비서 A씨 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씨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았고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며 당시 비서관에게 일터를 옮겨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추행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4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변호인은 가짜 고소장이 퍼지고 고소인에 대한 신상 추적 등 2차 가해가 이어져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에 A씨를 사칭해 가짜 고소장을 유포한 누리꾼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자, 이러한 미투, 즉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피해자가 원인을 갖다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폭력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점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와 관련된 이 성폭력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20대 여성 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폭력은 가해자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피해자보다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문단이라든가 또 문화예술계라든가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정치권 이런 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번지게 됐냐면 이제 체육계에서도 그동안 너무 만연해 해왔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심석희 선수가 당했었던 문제 또는 유도 선수가 당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2019년에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보완을 하고 제정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성폭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전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의 폭행과 성폭력을 고발해 체육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제정된 운동선수 보호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코치와 선배 선수들에게 19분가 폭행, 휴대전화 감시까지 받았던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체육계의 악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폭행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 윤리센터를 만들어 선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와 조사만 명시됐을 뿐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실업팀 운동선수의 절반이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적발 뒤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운동선수 보호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초등학생 때 당했던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해 스포츠계 미투 1호로 불리는 김은희 테니스 코치도 이 법만으론 고질적인 체육계의 적폐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신고도 많이 받고 신고를 많이 받아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 선수의 비극적인 사연이 알려진 뒤 국회는 신속한 사건 처리나 피해자 보호 강화, 자격 박탈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에선 선수들을 보호하는 예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자, 미투를 포함한 성폭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손가락질이나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혼자서 그 고통을 힘겹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칫 정신적인 2차 피해로 이어져 피해자들에게 더 크나큰 고통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폭력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거란 우리 사회의 통념. 이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과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결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는 물론 사회적 시선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더 큰 자책감과 상처 속에서 결국 침묵하고 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침묵은 성폭력 사건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는 힘이 있는 사람은 가해를 해도 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며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묻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직접적인 가해는 안 했어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아서 또 다른 가해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도 또는 가중시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방관자가 되죠.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적어도 자신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방관자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눈을 떠준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인식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 나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 2달간 굉장히 많은 전화와 페북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해자들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어린 시절에 학습지 선생님이 자기한테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추행이었구나. 직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등하굣길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혹은 또 사적으로도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 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 미투 운동은 헐리우드가 아류가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왜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오늘은 미투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미투와 관련된 사안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강남역의 한 빌딩에서 여성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전까지 여성이 모르는 남성한테 살인의 피해를 당하면 묻지마 폭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났습니까? SNS를 통해서 이것은 여성 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인이다. 그리고 강남역 10번 출구 국화권 한 송이 쪽지 한 장 들고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혹은 남성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나와서 쪽지를 붙입니다. 난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나 대신 죽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결심의 언어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서 성폭력 필리버스터를 하죠. 그때도 언론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여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살인당한 게 아닌데 왜 성폭력 필리버스터가 옆에서 일어나냐. 여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일상 속에서 늘 느꼈던 불안과 공포. 밤늦게 집에 갈 때 누가 쫓아오지 않나 뒤를 한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중학생, 남학생이 뛰어들어와도 뛰어나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막 열심히 누르잖아요, 버튼을. 내가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어떤 직위에 있든 상관없이 왜 나는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웠을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느껴야 되는 이 차별 구조 속에서 각인된 공포 같은 것이죠. 그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샵 붙여서 문단내 성폭력,
영화계 성폭력, 사진계 성폭력. 사실 미투 운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서지영 검사의 자기 경험의 고발, 폭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아까 언론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특정한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냐, 혹은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남성의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성추문, 성비위, 뭐 욕망을 자제하지 못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특정 개인 악마 같은 남자의 문제라면 이거는 나같이 착하고 평범한 남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자만 하나 처단하면 됩니다. 종신형을 살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거의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가해자는 다 어디 간 거야? 결국은 이제 구조의 문제와 자신을 분리하는 아주 안전한 전략이죠. 혹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 같기도 해요. 여성들이 모두 피해자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해자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쪽에서 묻습니다. 개인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조직의 권력형 성폭력이다. 심지어는 갑질 성폭력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유명 배우도 아니고 유명 작가도 아니고 이제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뭐 연극 연출가도 아니고 뭐 언론인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런 가해 행위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사실 공분하기 쉽습니다. 권력자가 여성에게, 특히 나약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 공분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죠. 그렇지만 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여성들이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개념 중 가장 핵심적인 게 성별 권력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또 남성들이 질문합니다. 성별 간에 무슨 권력관계가 있단 말이냐? 성별 간에 어떤 위계적 관계가 있나? 우리 사회는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역차별이다. 여자친구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슨 생일날만 되면 뭐 선물해 주느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차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견고한 성차별적 구조 속에 있는지 좀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별 임금 격차는 잘 아시죠? 네. 거의 36에서 37. 그러니까 남자가 10,000원을 벌 때 여자는 얼마 번다고요? 예, 6,700원, 6,500원, 뭐 6,600원 이렇게 봅니다. OECD에서 뭐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 평균 임금 수준과 시간별 임금 수준이 또 굉장히 낮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 참여율을 또 얘기하는데요. 한참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사회에 문제가 될 때 십자학자들도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내 대책은 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가방 끈 여자들이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으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출산 지도도 그려주시고 네.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높아졌나? 저 어릴 때 이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충격적인 경험은 M자형 곡선은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곡선이다. 왜냐하면 임신 출산을 통해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 U자형 곡선은 성진국형이다. 이게 시험 쳤죠? 네. 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M자형이 전혀 U자형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옮겨갔습니다. 나이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로. 경제 참여도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경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도 비정규직에 시달리죠. 이코노미스트에서 항상 이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여성이 일하기 힘든 나라는 이렇게 나와요. 네, 매년 우리나라가 넘버원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죠. 여성들은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지만 올라가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역차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원인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남성성의 문제하고도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전형적인 남성성 혹은 우리 사회 바람직한 남성성을 했을 때 결국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힘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남성성 고정관념에서 자라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성은 사회적으로 보조적 존재, 수동적 존재, 심지어 성적 대상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도구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당연히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나누는 존재고요. 서로 돌보고 의존합니다. 근데 감정을 나누지 못하게 하죠. 사내 자식이 말이야.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훈련을 하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다 가서 안아주죠.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님 울지 마. 근데 남자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사내 자식이 어디 뭐 툴툴 털고 있거나 그러죠. 심지어 맞고 오면 나가서 때리고 와야지 어디 맞고 오냐.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인간으로 키워져요. 남자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60대 남성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사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사 여성 노인 빈곤율이 45%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이. 근데 여성 노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건강하게 자기 몸을 돌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된 남성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성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자신의 성적 폭력을 폭로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방탕한 여자, 몸버린 여자, 심지어 미친 여자로 취급받아서 사라져갔죠. 예. 그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은 꾸준히 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의 인권을 같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김부남 사건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이 어린 시절에 9살 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30살 가까이 된 시점에 그 가해자를 찾아서 살해합니다. 50대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금품을 탈취하는 흔적도 없고 어떤 개인적 관계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성폭력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형법에 정조에 관한 죄가 있었죠. 정조를 잃은 여자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형법에도 6개월 신고죄. 사건이 발생하지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처단한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결합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93년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94년에 제정이 되죠. 자, 이 가운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미투 운동이죠.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여성의 입을 봉쇄했던 그 성노예 피해를 할머니께서 당당히 언론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분이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서지영 검사처럼 프레스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을 일깨웠죠. 사실 이 운동이 중요한 거는
일본이 저지른 문제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인권 문제로 각인되지 않았었어요. 취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국제인권규약에도 성폭력이 인권 문제라고 이해되지 않았을 시기예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결국은 보편적 인권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국제인권규약을 다시 쓰고 전 세계 시민들을 각성시킨 굉장히 중요한 미투 운동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미투 운동이 단순히 성폭력 고발 운동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사회 개혁 운동, 시민혁명, 진정한 촛불 정신의 완성, 혹은 제2의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페미니스트 단체 혹은 여성학을 공부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선 운동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심지어 무의식 속에 꾹꾹 눌렀던 이야기, 차마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혹은 말했을 때 자기가 꽃뱀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특정 가해자 한두 명 처단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해방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데 왜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 갑자기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다시 여성의 문제로 돌리는 펜스롤을 얘기하는가? 펜스롤은 사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있었죠. 아까 여성 경제 참여율 보셨잖아요. 그게 펜스롤 아닙니까? 남녀 7세 부동석 오랫동안 있었죠.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했던 역사, 여성을 사람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여겼던 역사, 거기서 여성들은 여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소수자, 약자의 문제라고 인지하고 계속해서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할 때 여성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혜택은 다른 소수자, 약자에게도 갑니다. 물론 남성들도 혜택을 봅니다. 자, 이제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성평등 얘기할 때 남성들이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도 군대 가라 할 게 아니라 보다 인권적인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손잡고 갈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인권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는 그 꿈을 못 이루더라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꿈을 꾸면서 다 같이 손잡고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성폭력의 문제는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떠안고 또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